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항집에 써져 있는 324페이지 생명과학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준호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형질세포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항체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형질세포가 세포 소기관 중 특히 발달한 세포 소기관을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항은 생명과학 2 교과서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써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문항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포 소기관들을 이용해서 형질세포가 발달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설명한다면 이 문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첫 번째,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핵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 중 생선 가시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세포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고, 이 소포체에 이런 작은 알갱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핵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인 DNA는 전사 과정을 거쳐서 RNA, 즉 메신저 RNA라서 mRNA로 전사가 되게 됩니다. 이 mRNA는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과 만나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이 단백질은 바로 소포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친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 2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친면 소포체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3차 구조로 가공되게 되고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의 기능 또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소포체에서부터 소낭의 형태로 분리되어 나와 운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낭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동한 장소는 바로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로 이동한 소낭은 골지체와 다시 결합하게 되고요. 골지체에서부터도 단백질 가공 및 포장이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핵에서 DNA로부터 mRNA가 전사가 되고, 두 번째 리보솜에서 그 m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하고, 세 번째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가공되고, 네 번째 운반 소낭을 통해서 골지체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골지체에서 단백질 가공 및 포장이 되고, 여기서부터 가공되고 포장된 단백질은 다시 운반 소낭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져 있던 단백질은 바깥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 따라서 형질세포, 두드러지는 세포 소기관은 형질세포에서 소포체와 골지체의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고, 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항체를 생산하고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소포체와 골지체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제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 감염원의 등장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체들의 확산이 지속되는 이유를 백신의 원리와 특이적 면역 반응의 특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생명과학1 방어작용의 특이적 면역과 1차 면역, 2차 면역이 나오는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이적 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적 면역은 교과서에 써져 있는 대로 우선은 림프구를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며 두 종류의 림프구를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성숙되는 장소는 가슴샘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B 림프구는 성숙되는 장소가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 과정에서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핵산들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 특정 항원을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이적 면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T 림프구는 다시 두 종류의 세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그리고 보조 T 림프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증식하는 과정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조 T림프구가 만일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질세포에서 분비되는 항체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세포로 만들어진 항체는 대부분 Y자 모양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체는 감염된 세포나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항체는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을 때 백신을 주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점이고, 지금 써져 있는 대로 특이적 면역 과정에서는 특정 항원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정 항원을 선별하는 과정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B림프구에서부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 증식하는 과정이 전부 다 포함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과정이 1차 면역이다 라고 하고요. 1차 면역 과정에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기억세포를 형성해냈다면 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바로 다시 또 다른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차 면역과 달리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이때 면역 반응을 2차 면역 과정이라고 하고, 2차 면역 과정은 1차 면역 과정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형질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형질 분화가 아니라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비교해 보자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 중에서 2차 면역 과정에서 더 많은 항체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고, 따라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 1차 면역을 유도할 때 접종하는 걸 백신이라고 하고, 백신은 주로 약화된 항원이나 병원성을 제거한 항원을 주사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주사하는 항원이 돌연변이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특정한 항원을 선별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항원은 꼭 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경우만 2차 면역 과정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그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RNA를 핵산으로 갖는 바이러스는 변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 항원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같은 항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2차 면역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고, 따라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된다. 감염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현재와 같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가 다시 질환이 걸린다고 하는 질병이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처음과 같이 좀 치사율이 높은 정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재확산을 특이적 면역과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1차 면역 과정에서의 기억세포의 형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에 바이러스는 세균성 질환에 비해서 치료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세균성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흑백으로 보이는 게 바이러스고, 아래쪽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세균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산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핵산은 DNA 또는 RNA 둘 중에 한 종류로 가지게 되고, 단백질은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효소라는 단백질을 가지기보다는 단백질 껍질, 단백질 단위체 같이 구조적인 구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숙주세포에 기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생물이라서 활물기생이라고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될 때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미 숙주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치료제는 숙주세포 또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는 일반 세균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보다는 숙주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이유는 세포 소기관 중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이 리보솜에서부터 필요한 단백질, 이때는 효소를 말하는데 효소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주 없이 충분한 영양소만 공급이 된다면 스스로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이때 증식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증식하면서 그 세균이 뿜어내는 노폐물 같은 경우에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되고,
이 독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치료제는 세균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숙주세포, 우리가 기생하고 있는 감염된 세포에는 손상 없이 세균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균 같은 경우에 세포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진핵생물이고, 그리고 진핵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이때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는 세포벽만 제거하거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 말라리아는 적혈구에 감염돼서 증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제 개발이나 뭔가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하고 세균만을 비교해서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기생하고, 이때 치료제는 숙주세포 또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세포 소기관으로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합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숙주세포 없이 스스로 자신의 핵산을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세포벽을 제거하는 종류의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숙주세포의 손상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항생제를 통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기가 더 용이한 것입니다. 네 번째,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감수 1분을 중계 상동 염색체 무작위 배열과 자손세대가 만들어질 때 난자와 정자가 무작위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실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유전적 다양성은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명과학 우원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유성생식이 아니지만 다양한 변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의 변이가 다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바이러스와 숙주세포 감염과 증식 과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다양한 이유는 3번을 설명했듯이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핵산으로 갖게 됩니다. 이때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나선으로 단일 가닥으로 존재를 하는데, 단일 가닥으로 존재를 할 때 만약에 염기 서열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DNA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의 변이는 다른 가닥의 염기 서열을 이용하면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가닥을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에서 돌연 변이가 발생했을 때 수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증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그런 돌연 변이가 누적되게 됩니다. 또한 DNA를 핵산으로 갖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핵산의 크기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런 변이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또한 바이러스 자체가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선까지 같이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유성생식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유성생식이 하는 그런 주기에 비해서 세대 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되고 잠복기를 거쳐서 다시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나오기까지 바이러스의 세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핵선에서의 돌연변이가 굉장히 짧은 세대 동안 누적이 되면서 다양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숙주세포에 감염될 때 물론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러한 생활 주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숙주세포가 진핵생물이다 라고 했을 때 세균 아니면 진핵생물이다 라고 했을 때 세균이나 진핵생물은 둘 다 유전물질로 DNA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에 핵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 RNA는 일반적으로 RNA 분해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HIV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서 RNA는 빠르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HIV는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RNA를 DNA로 다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에서 벗어난 상황인데요. RNA를 DNA로 합성하고 이 DNA를 어디로 편입시키냐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상동인 부분을 찾아서 편집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의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HIV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던 요 DNA의 염기를 일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숙주세포 DNA 들어갔다 나오면서 숙주세포의 유전자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던 염기의 일부를 떼우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염기 서열과는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변이가 다양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했던 총 4가지의 질문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설명해 나가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했던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들이었고요. 우리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도 결국은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학계열 학과를 준비할 때 생명과학하고 화학 지물 전부 다를 설명해서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다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생명과학 질문 하나만 선택해서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45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1차 우리가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발표가 끝나면 2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 준다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만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